49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매주 제사를 지내며 혼자 그 빈집을 드나들던 49일. 그 시간 동안 지영은 슬퍼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49일째 되던 밤, 끊임없이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에 지영이 문을 열었을 때 지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49일 동안 지영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뉴욕 미드타운의 패션 회사 사무실. 다음 시즌 바잉 리스트를 검토하던 지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빠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낮이었습니다. 민준이 이 시간에 전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엄마, 돌아가셨다. 지영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요? 갑자기 심장마비야.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이미.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셨는데요. 길게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들어와. 입관식 빨리 진행해야 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곧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엄마. 지난달 통화 끝에 남긴 그 말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영은 한도 끝도 없이 자책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비행기 값이 비싸서, 다음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혼자 경기도 외곽의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민준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어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빠, 왜 입관식을 그렇게 서둘렀어요? 나 엄마 얼굴 봐야 하는데. 시신 상태가 안 좋았어. 여름이라 빨리 진행해야 했고. 그래도 마지막인데. 한 번만이라도. 안 돼. 충격받는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게 나아. 장례식장에 도착한 지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수십 년을 가족처럼 지낸 옆집 할머니도, 매주 성당에 함께 다니시던 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대부분은 민준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조문객이 적어요? 이웃분들한테 연락은 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다 연락드렸는데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아가씨는 오래 해외에 계셔서 요즘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뾰족한 것 하나가 박혔습니다. 화장로 앞에서 관이 천천히 불길 속으로 들어가던 순간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험금 처리하고 땅 문제도 정리해야지. 지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지영은 혼자 어머니 집에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정갈하게 걸린 옷들, 냉장고 속 반찬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밭에 상추 솎았다. 지영이한테 보내야겠다. 지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일기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일기치고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집 정리는 우리가 할게. 아니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수진이 부동산 전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급한 게 있어요. 이 집 정리하고 땅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해요. 벌써요? 49제도 안 지났는데. 형식이야,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와 30년을 함께한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어머니 돌아가신 걸 이제야 알았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줘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낯선 남자가 밤마다 드나들었어. 어머니랑 크게 싸우는 소리도 들렸고, 혹시 그 남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혼동하신 거 아닐까요? 혼동이 아니야. 덩치 크고 험하게 생겨서 내가 다 무서웠다고.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민준과 수진이 짧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지영은 그 눈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두른 입관식, 끝내 보여주지 않은 어머니의 얼굴, 연락받지 못한 이웃들, 화장로 앞에서 수진이 중얼거린 말,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눈짓,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치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뉴욕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 말하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돌아서던 사람. 강도현. 지금은 형사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목소리는 변했지만 낮고 조용한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아? 나야. 서지영.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 번호 저장해뒀거든. 지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 지금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내가 생각났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디야? 다음 날 카페에서 도연은 지영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응, 증거가 없어. 지금은 알아. 이상하다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알아.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한 거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알지? 알아. 자칫하면 나 징계야.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도연이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가보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징계는 내가 감수하면 되지. 지영과 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보다 순진한 아들이었어요. 욕심도 없고 남을 해칠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동생 지영이 뉴욕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단순했어요. 눈치가 빠르지 않았고 말주변이 없었고 사회라는 곳은 그런 사람에게 늘 가혹했습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사업에서 밀려나고 동창 모임에 나갈 때마다 조금씩 작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강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주변이 못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민준이 살면서 처음 받아본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기댔습니다. 수진은 며느리로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가장 먼저 와서 전을 부쳤고 한미순의 생일을 민준보다 먼저 챙겼어요. 한미순은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 사람 만나서 잘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엔 대출이었고 그 다음엔 사채였습니다. 사채업자가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던 날 수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났고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의 끝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이 11억이라는 것을, 경기도 외곽의 그 땅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것을, 합치면 20억이 넘는다는 것을. 수지는 그 생각을 며칠 동안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돈 좀 있어요? 사채까지 합치면 4억이에요. 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줘요. 이 집을 빼면 나는 어디 가니? 그럼 땅이라도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돈 생기잖아요. 한미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안 돼. 내 아빠가 평생 일해서 남긴 거야.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내가 하는 건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민준아,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나도 지영이처럼 잘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왜 다들 나를 무시해요? 엄마도 세상도. 한미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어릴 때 그 아이를 봤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울면서 집에 오던 그 순진했던 아이를. 민준아, 엄마가.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오세요. 약속대로 해야겠어요. 한미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니? 30분 후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키 크고 건장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함께 가시죠. 싫어. 나는 어디도 안 가. 남자가 강제로 팔을 잡았습니다. 한미순이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만요, 엄마. 며칠만 참아주세요. 그것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지영과 도연의 49일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병원, 보험회사, 은행, 실을 당기듯 하나씩, 그리고 하나씩 이상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텅 빈 관, 장례 다음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급된 11억 원의 보험금, 갑자기 사직하고 사라진 의사, 그리고 어머니가 끌려가기 바로 전날, 민준이 어머니를 은행에 데려가 직접 찾게 한 2천만 원.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어디 돌아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됐으니까요. 지영은 49일 동안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위협을 받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밤 모든 증거가 다 모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서 막혀있던 그 순간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도움으로 장례식장을 찾은 지영은 당시 담당 직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열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의 요청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려는데 젊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미수님 따님이세요? 네.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관을 옮길 때 보통 4명이 힘을 써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2명이 너무 쉽게 들었어요. 빈 관인가 싶어서 혹시 몰라 영상을 찍어뒀는데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어야 해요. 영상 속에는 관을 드는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관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장례 일주일 뒤에 갑자기 사직서 내고 떠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저희도 몰라요.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보험금이 장례 다음 날 지급됐네요. 다음 날이요? 네. 보통 조사 기간이 있는데 면제됐어요. 담당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당일에 제출했다고 기록이 있고요. 수익자가 김민준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 거래네요. 어머니가 지하실에 끌려가기 바로 전날 2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은행에 데려가 직접 돈을 찾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두기 전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의사 찾았어. 어떻게? 병원 인사기록 뒤졌어. 비공식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장례 전날 민준 씨 계좌에서 2천만 원 받은 흔적이 있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 직접 만나면 입 열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지방의 한 카페. 초조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한미순 씨 사망진단서 쓰셨죠? 남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영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긴 침묵. 2천만 원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해요. 증언하시거나 공범으로 잡히거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의사 증언을 확보한 날 밤, 도연은 지영의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까 편의점에서. 그게 밥이야? 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뉴욕 갈 때 왜 연락 안 했어? 지영이 손을 멈췄습니다. 10년이야.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지영이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락하면 안 갈 것 같았어.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됐어. 이 일부터 마무리하자. 하지만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밤, 지영은 혼자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빈관 영상, 11억 보험금 지급 기록, 사라진 의사의 증언, 2천만 원 인출 내역, 모든 것이 이상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을 스친 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어릴 때 지영이 밤에 무서워 울면 제일 먼저 달려오던 오빠, 뉴욕 공항에서 혼자 한참을 울던 오빠, 내가 오빠를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 맞는 일인데도 그게 무거웠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내가 맞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됐으니까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죠? 그 선생님도 만나셨죠? 지영은 심장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저 바보 아니에요. 뒤에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뉴욕 돌아가세요. 거기서 잘 사시면 돼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안 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가씨가 계속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 혼자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바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수진한테 협박 전화 왔어. 녹음했어? 이번엔 못했어. 다음엔 무조건 녹음해.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응. 수진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건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지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영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49일째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도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였어. 빈관 영상, 보험금 기록, 의사 증언, 2천만 원 인출 내역. 그런데 어머니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심증은 충분한데 물증이 약하면 법정에서 뒤집힐 수 있어. 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도연이 돌아가고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영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야위고 수척한 얼굴, 오른쪽 다리에서 흘러내리는 피. 지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49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혼자 싸워온 49일의 끝에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영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몸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순도 아무 말 없이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49일 동안 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어머니의 다리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목에 멍자국도 보였습니다. 포박당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한미순이 눈을 감고 그날을 꺼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외곽 건물. 몇 일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도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한미수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저기요. 저 너무 아파요. 진통제라도 좀 사다 줄 수 없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감시자가 망설였습니다. 잠깐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미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낡은 의자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유리에 긁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딸에게 가야 했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한미순이 말했습니다. 내 주소는 항상 외우고 있었어. 지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응. 결정적인 거 생겼어. 뭔데? 엄마가 살아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우리 집. 아무데도 가지 마. 내가 지금 갈게. 도연이 도착해서 한미순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한미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49일 동안 잘 버텼어. 지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장 받아야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연이 이끄는 수사팀이 민준의 집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영장 집행합니다. 잠옷 차림의 민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세요.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네, 지금 살아계세요.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방에서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최수진 씨도 같은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사관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진이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다 서지영이 꾸민 거야. 그 애가 우리를 모함한 거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태워지면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3개월 후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과 한미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민준과 수진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과 강수진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미순을 감금하고 허위 사망 신고를 통해 생명보험금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불법 권리 이전을 시도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한미순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직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낯선 남자를 불러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둡고 축축한 건물에 며칠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아프다고 해서 감시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의자로 창문을 깨고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리 상처는 그때 생긴 거예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우셨겠습니다. 한미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두려웠죠. 근데 그보다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러는 게 더 무서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준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체포되던 날 새벽, 도연이 조용히 건넨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안도인지 절망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가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미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게 다 어머니 탓인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생각나요. 학교에서 맞고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시던 거 짐승만도 못한 짓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강수진 혐의를 인정합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억울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명절마다 제일 먼저 와서 전 부쳤어요. 그거 아세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사채업자가 문 앞에 서고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땅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조금 일찍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영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그 울음소리에 뭔가 복잡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도 벼랑 끝에 서 있었구나. 근데 어머니를 밀었구나. 피고인 김민준. 사기, 감금,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일부 참작됐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강수진.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징역 16년을 선고합니다. 16년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말도 안 돼요. 나는 그냥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보험금 11억 원 전액 환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재개발 토지에 대한 불법 이전 시도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민준을 이끌었습니다. 민준이 끌려가면서 한 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한미수는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그 목소리가 법정 복도에 울리다가 사라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영과 한미순. 봄 햇살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미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한미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춥지는 않아. 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걸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너도. 둘이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나 먹을까? 셋이. 한미순이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구나. 지영이 뉴욕 갈 때 공항에서 제일 오래 서 있던. 도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지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영과 한미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법원 결정으로 온전히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두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한미수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노트북 앞에서 뉴욕 본사와 화상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를 허락받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지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요. 그러자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지영이 잠시 웃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없어도 만들어야지. 한미순이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에요. 얼굴이 왜 빨개? 지영이 웃으며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한미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마당. 한미순의 손목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국이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 딸이 49일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 한미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딸, 살아남기 위해 창문을 깼던 어머니, 49일의 끝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